예, 주말 사이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주요 지수 상승과 함께 고용 지표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는 인플레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까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앞날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미국 고용 시장을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의 증시 향방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시장이 올랐는데 이것을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눴던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올랐거든요. 네. 상황 좀 전해주세요. 우리 그 다이스 30분 때 예. 우리 정윤국 PD께서 캐시우드의 귀걸이가 꼬이는 귀걸이를 아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시청자분한테. 그게 월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캐시우드는 한때는 그 돈나머니다 해서 우리 그 서학개미를 많이 쫓아갔습니다는 비트코인 전망이 꼬였거든요. 예. 51만 달러가 지금 4만 달러.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 업종으로 담았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투자자들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캐시우드 입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이 빅테크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는 미 연준의 그 금리 인상 3월달에 이건 실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월가 화두가 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사실상 그 캐시우드가 이렇게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미국의 정책 금리를 정책 의향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캐시우드가 또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잇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그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난 주말에 2.46까지 갔죠.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39, 2.38 정도 이렇게 해서 우수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2.39 반올림하면 그냥 절사하면 2.38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역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빠르게 역전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결국은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오를 땐 2년물이 더 오르고 10년물보다 더 오른다. 이런 현상 때문에 네. 그렇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3개월물과 10년물만 남았다. 다 역전되고.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이렇게 정책 요인을 반영하는 2년물이 상승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대표적인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는데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는 그렇죠. 올랐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2년물과 10년물과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근데 사실 2년물과 10년물이 페드가 추정하는 대표적인 그 경기 침체 예고 신호이기 때문에 예. 사실 5월 달에는 금리가 50bp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두 가지 시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국의 그 경기가 연착륙이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5월 달에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 신호니까 50bp 가져가기는 또 QT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가 거의 들리지 않죠? 그쵸.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때는 300달러, 200달러 얘기했던 국제유가가 빠르게 좀 정전태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략원적 비축빈도 품청매이 있었다는 유가가 서부터 140중길류가 상징선인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그래서 똑같이 장단기 금리 차 간에 네. 이렇게 월가 해석이 그런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향후 증시적인 측면에서 아마 2년물과 10년물 이렇게 역전됐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 무척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월가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펀더멘탈입니다. 네. 모든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에 발표되는 1분기의 미국의 성장률 예. 어떻게 나오느냐. 이 점이 이러한 그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 나오는 경기 논쟁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간의 금리가 역전된 게 아무래도 지난 주말 사이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 때문 아닙니까? 앞서 김현석 특파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언어의 얘기를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겹치지 않은 선에서 일단은 자 정책 요인이 반영하는 2년물이 왜 올라가느냐? 페드의 양대 목표가 고용 창출과 인플레 문제거든요. 예. 지금은 인플레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통 양대 지표는 먼저 고용 지표가 발표해야 됩니다. 후행 지표가 먼저 발표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3월 달에
이렇게 그 미국의 고용지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가 대표적인 실업률이죠. 네. 실업률 3.6%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코로나 직전에 2월 달인가요? 그때 2020년 2월 달에 3.5%였거든요. 이게 이제 50년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그 수준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를 본다면 코로나가 끝났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 네. 거죠. 두 번째는 연준이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 3.5%입니다. 3.6%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접근한 거죠. 그런 측면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김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동 참여율이 60.4, 이것 미흡하긴 합니다는 예. 60.4%로 올라간 그 요인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쪽이 끌어올렸느냐. 지금까지는 IT 쪽.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에 따라서 디지털 컨택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IT 쪽은 노동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이 소위 코로나의 피업종들, 네. 지금은 리오프닝주라고 이게 표현을 하죠. 레저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소매라든가 제조라든가 유통, 이게 전부 리오프닝으로 하는데요. 이게 주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끝났다. 이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부분이 버틀렉 현상, 병목 현상, 미스매치 현상인데 이건 재정 정책으로 제닛 앨런이 풀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제닛 앨런이 하원 증언이 그래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월가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력난에 따른 임금 상승이 최근에 사실 인플레 요인에서 가장 페드의 정책이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동월비 작년에 3월 대비해서는 5.6% 임금 상승이 됐지만 예. 사실 그 전월비 대비 2월 대비해서는 낮춰졌다. 그렇죠. 낮춰졌다. 이런 측면을 시청자분이 인플레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의미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전월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페드의 통화 정책이 5월에서 50bp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인플레가 피크가 쳤다 하는 그런 쪽에 시사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 사실 그 장단기간이라는 역전 현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론적으로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경제 변수로 친다면 가장 빠르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또 월가의 관심이었죠. 예. 우리는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가는 선행 지표가 있고 같이 가는 동행 지표가 있고 나중에 가는 후행 지표인데요. 후행 지표가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개선되는 데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다른 위기와는 다릅니다. 2008년 금리 위기는 시스템 위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코로나 위기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죠. 그렇죠.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는 떨어뜨려 놨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격리하는 문제, 이거 전부 절연, 인슈레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백신이 개발된 붙이죠. 붙이니까 고용시장이 빨리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자체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적 요인입니다. 예. 작년에 미국 경제 성장이 5.7% 나왔습니다. 1, 4분기 앞두고 있지만 5.7%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그 페드 회의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1.75로 잠재성이 낮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크네 법칙으로 보면 자 작년에 성장이 5.7%, 이번에 잠재 성장률 1.7%, 그러면 4%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고용시장 수요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두 번째 요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률 개념상 보면 예. 이번엔 대사직이 많습니다. 그냥 고용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reat Resignation이라 해서 대사직이거든요. 네. 이것도 실업률을 낮추는데 일조를 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죠.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지금 연준이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완전 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Great Resignation 관련해서 이 대목이 3월 그 실업률 발표되고 나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실업은 여러 가지 분류를 했을 수 있습니다는 뭐 마찰적 실업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는 사람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은 뭐냐? 일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실업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 개념에 속하는 것은 비자발적 실업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비자발적 실업은 뭐냐? 이 앵커가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데 네.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요 측면과 이게 실업률 계산할 때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분의 분자는 실업자 수거든요. 그 실업자 수에 그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시청자분과 이 앵커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러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이 쉽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건 본인 마음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원래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그 의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은 과거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자연 실업률의 개념이다. 거시경제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연 실업률의 개념을 잘 알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이다. 네. 노동시장에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이 100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유입자 수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동일할 때 그때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앵커께서 또 우리 캐스터분께서 매주마다 미 노동부가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하느냐? 바로 일주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과 노동시장에 밖에 나가는 사람과의 일치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저 왜 주간마다 발표하느냐? 더더구나 고용 후용 지표인데 그게 중요한 것도 네. 바로 페드가 완전 고용을 자연 실업률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주간에 발표되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발표합니까? 안 발표합니까? 안 안 발표하죠. 실업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우리나라에서 삼고 있는 실업률 개념 어떤 개념이냐? ILO 개념, 국제노동기구 개념과 OECD 개념을 해석하겠습니다는 오늘은 사실 곧 신정부가 네. 출범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게 나오면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 차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마 이 문제는 시청자분도 감이 있으셔서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작년 이맘때죠. 작년 4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한 게 5월 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인플레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파월 의장은 뭐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이 앵커께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뭡니까? 인플레가 아닙니까? 자, 작년 4월 수치 대비해서 5월 달에 발표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일시적이냐? 지금까지 얘기됐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지금 마지막 미국의 CPI 발표가 2월 달인데 2월 달이 7.9%입니다. 네. 작년에 사실 5월 달이 5.0이었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틀렸거든요. 예. 근데 한번 왜 또 곤욕을 당하느냐? 이번에 3월 실업률 발표를 보면 완전 고용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 전에 이맘때쯤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실 고용 문제, 완전 고용은 2에서 3년, 2021년 대비해서 2에서 3년이라 하면 2023년, 2024년 가서도 완전 고용이 어렵다 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자,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 자연 실업률이 3.5%인데 저 3월 달에 1년 만에 3.6% 완전 고용 수준이 됐거든요. 예. 당신 모르는 거냐? 당시 주 책임이 물가에 고용인데 두 가지 다 틀리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 있잖아요. 페드 내 네. 바이든의 퀴즈가 파월은 사실 연임됐지만 공화당 인사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의 퀴즈가 브레인으로 지금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이거든요. 그쪽으로 빨리 실어가는 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어찌됐든 3월 달에 이렇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해당되는 실업률이 발표되다 보니까 네. 파월 입장에서는 당신 나가라 이런 그쵸. 얘기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이번 3월 고용지표 발표를 계기로 연준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고민해오던 두 가지 통화정책 잣대 이게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미국의 페드 내에서는 필립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업률과 네. 물가는 반비례 관계다. 그런데 이것이 금융위기에는
잠리스럽게 고용 창출 없는 경기 회복 때문에 이게 흐트러졌거든요. 예. 평탄화 경우에 따라서 양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자, 사물 실업률을 이렇게 보면 실업률이 3.8에서 3.6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는 사실 7.9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역관계가 흐트러졌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역관계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 고용 실업률이고 그렇죠. 물가 안정 인플레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과 물가 간의 실업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 간의 역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냐 하는 쪽의 논쟁이 지금 새롭게 3월에 실업률 발표와 함께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베버리지 곡선을 아마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우리 그 방송을 담당하는 정인욱 PD께서는 네. 경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이전에 그 베버리지 곡선을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학부에서 들었던 내용을 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구인율과 그다음에 실업률 간의 역관계인데 이것도 흐트러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아까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구인율의 대표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경제활동 참여율 구인율이 올라간 대신에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역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3월 수치와 관련해서 한 달간의 모습이긴 합니다는 자, 뭐든지 초기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자, 금융위기에 흐트러졌던 필립스 관계, 금융위기에 흐트러졌던 레버리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 3월 실업률 관련해서 단순히 실업률이 떨어졌다, 몇십 년 만에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쪽의 얘기들이 페드 내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하는 얘기를 시청자분이 현명하시니까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립스 관계가 복원돼서 3월 실업률이 낮아진 거라면 이제 앞으로 발표될 3월 인플레 지표도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후행 지표인 3월 달 수치거든요, 이번에. 예. 3.6%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그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사실 3월 지표거든요. 똑같은 3월이죠. 네. 근데 3.8에서 3.6. 그다음에 사실은 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7.9%인데요. 과연 8%가 넘을 것이냐. 그러면 필립스 관계 역관계가 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베버리지 곡선의 역관계가 명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 베버리지 곡선이 향후에 페드의 통화정책 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다시 복원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근데 잉커 지금 네. 3월 기간에 우크라이나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왜 지난주에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 간에 사실 역전돼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느냐? 가장 3월 달에 관심이 됐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유가 300달러 올라가 200달러가 네.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악재가 유가지 않습니까? 예.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종전에 대비하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는 거죠. 물론 정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원이 비축분도 풀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3월 달 수치만큼은 우크라이나에 따라서 자 그동안 임금도 올라갔죠. 코스트 측면 자 3월 달에 금리도 올라갔죠. 이 금리 올리면 미국에서 서프라임과 관련된 서프라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담 대출이 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라임 모기지는 한 4%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금리, 임금, 금리 올라가 원자재 가격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3월 물가는 경우에 따라서 4월 이후에 발표되는 5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예. 3월 달만큼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자 이번에 FOMC 회의를 의사록을 계기로 해서 인플레 지표가 본격적으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가 8% 이상 올라가느냐. 이것이 증시 입장에서 증시 암락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지금 오늘 알아본 게 3월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나왔는데 일단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또 격차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중간선거 앞두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점을 네. 봐야죠. 그런 측면에선 실업률 같은 이런 지표 경기에 대비해서 미 국민의 체감 경기를 중시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경제 고통 지수로 파악한다. 예. 이 경제 고통 지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느끼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증시 앞날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고 집권당, 지금 민주당입니다는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다,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한다 하면 경제 생활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쵸.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고통지수 미저리 네. 인덱스는 그래서 MI로 표시합니다. 네. 미저리 인덱스 하면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EM크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고용지표 실업률, 예. 그다음에 물가지표 CPI거든요. 요걸 단순히 더해서 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업률은 낮춰지죠. 그렇죠. 실업률을 낮춰지면 미저리 인덱스는 낮아져야죠. 미 국민의 경제 고통 지수는 낮아져야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실업률이 아니라 CP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근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앞서 김현석 특파원께서 자, 임금 상승률이 5.6%다. 높다. 그쵸. 높은데 2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9%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금은 5.6 이것도 높은데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9% 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고통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페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더더구나 예. 물가를 본다면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런 물가가 더 급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야 물가가 네. 올라가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근데 밑에 사람,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임금 상승이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고통 지수는 굉장히 증가하는 거다.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플레 파이터로 직접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중간선거 앞두니까 그쵸. 경제 고통이니까 당신 뭐 했느냐? 그래서 직접 나서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이 경제 고통 지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식 글로벌 테마 ETF 예. 우리가 그다음에 현금 이걸 3대 3대 3, 3대 4대 4입니다.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자 글로벌 테마 ETF에서는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형 ETF는 지금 쥐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고사하더라도 예. ETF 중에 채권 ETF는 버리고 글로벌 테마 ETF, 예. 글로벌 테마 ETF로 조정해 주시면 사실 이러한 국면에서 무난히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ETF에서 글로벌 네. 테마 ETF로. 우리가 리오프닝제와 관련된 ETF도 테마 ETF는 빅테크로만 알려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것도 예. 이렇게 테마 ETF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반드시 좀 필요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발표된 고용 지표에 따라서 또 미국의 고용 상황 어떤지 살펴봤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